전기자동차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요즘 이만큼 환경 친화적인 차량이 없고요. 운행 비용, 유지 보수 비용도 저렴하며 이어폰을 안 끼고 걷고 있음에도 뒤에 오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소음이 적지요. 이것만 들으면 전기자동차는 그야말로 단점이 없는 무적의 운송수단 같지만 사실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노트북을 써온 입장에서 다른 기술의 발전은 정말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될 정도로 발전이 참 빨랐지만 배터리 지속 시간만은 그다지 변한 느낌이 없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짧고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충전소도 부족하고 충전 시간도 길어서 사기 전에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이번 이야기는 에너지로 인해 고통받았던 전기차의 분투기입니다. 우리가 접한 최첨단 기술 중 상당수는 20세기 혹은 19세기부터 존재했던 경우가 의외로 많지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9세기 중반에 등장했지요. 1828년 헝가리의 사제 아니우스 에델리크는 최초로 소형 전기차 모형을 만들었으며 1834년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로버트 앤더슨은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일회용 전기차인 원유 전기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인 니콜라우스 오토가 1864년에 최초로 발명한 내연기관보다 30년이나 앞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일회용이란 것이죠. 이는 전기로 굴러가는 차 비스름한 것이었을 뿐 전기의 충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달리고 나면 전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후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1859년 충전이 가능한 납축전지가 발명되었고 1881년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벤은 파리 국제박람회에서 연구 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충전식 전기차를 시연했으며 1897년 미국에서는 전기차 택시가 운용되기도 했죠. 1899년 벨기에 카뮤 제나치가 만든 전기차 라 제메공땅은 속도가 시속 100km를 돌파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도 돌파 못한 시속 100km의 벽을 돌파한 것이죠. 그 유명한 페르디난도 포르세 박사도 전기차를 만든 적이 있으며 토머스 에디슨도 전기차를 만드는 등 기술을 다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912년 전기차의 전세계 등록 대수는 3만 대를 넘어갔죠. 당시에 차량이 필수품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잘 돌아보면 전기차의 개발이 내연기관보다 더 활발했던 걸로 보입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연기관의 연비가 그리 좋지 않았으며 당시 기술 문제로 인해 불편한 게 많았기 때문이죠. 증기자동차는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야 했고요. 휘발유 자동차는 크랭크를 돌려 시동을 걸어야 했고 둘 다 시끄럽고 냄새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전원을 켜고 밝기만 하면 됐죠. 다만 앞서 말했듯 에너지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용도는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장거리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차는 단거리 활동인 쇼핑, 파티 참석 등에 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만 판매되었죠. 이후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1911년에 미국의 GMC가 출시한 전기 트럭은 누적 판매량이 682대에 달했으니 당시 전기차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점 들어 전기자동차의 인기는 급락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거론되는 최대 문제인 에너지였죠. 단위 부피당 용량이 적고 중량이 무거운데 이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충전소라도 많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 기반 시설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충전 속도가 느려서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별말이 없던 이런 단점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각되기 시작했죠. 어째 요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전기차에게 결정타가 날아온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1908년 포드사의 모델 T와 같은 대량 생산 내연기관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전기차와의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 1912년에 발매된 캐딜락은 휘발유 차량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크랭크를 제거하고 전기 스타터를 최초로 도입하며 내연기관 차를 멀리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진화는 전기차에겐 큰 위협이었지만 가장 큰 위협은 모델 T였지요. 모델 T는 최초의 대량 생산 차량으로 당시 고급 차량 가격이 2,000달러에서 3,000달러였던 반면 모델 T는 299달러로 상당히 저렴했죠. 또한 당시로선 드물게 부품을 모듈화하고 색상을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부품의 단가를 낮췄으며 포드사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는 이런 차를 더 빨리 많이 팔기 위해 당시 트렌드에 역행하는 고용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루 2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하고 근로시간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죠. 종업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주라는 것은 요즘 기업체들에겐 상식과 같은 말이지만 당신의 급여를 늘려주고 제품을 쓸 시간을 만들어 매출을 올린다는 전략은 혁신 중에 혁신이었습니다. 포드의 노림수는 제대로 먹혔죠. 모델 T의 가격은 포드 근로자의 2개월치 봉급이었으니 근로자들은 수개월간 바싹 저축하여 모델 T를 구매했고 늘어난 휴식 시간을 누리기 위해 모델 T를 구매했죠. 결정적으로 1920년 텍사스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차량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사람은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하나 봐요. 이후 세상은 내연기관 차량이 지배하게 됩니다만 이 와중에 1996년 미국의 기업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인 EV1을 출시하는 이외의 상황이 벌어지죠. EV1은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볼텍이란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80km까지 일체 배기가스 배출 없이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28km에 육박했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성능이지만 도심을 주행한다면 충분히 빠른 속도의 자동차, 즉 한참 발전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차량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납축전지가 탑재되었는데 납은 무겁다 보니 차량의 중량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132kg에 불과한 알루미늄 셰시를 사용하였으며 시트, 바디 등에도 가벼운 고급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없으니 2인승 투도어 쿠페가 될 수밖에 없었다네요. 이 제품은 3년간 판매되었습니다. 왜 3년이냐? 제품이 잘 안 팔렸던 걸까요? 아니죠. 반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3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M은 EV1을 3년간 분할 지불하는 리스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유인즉슨 가격이었죠. 이 차량의 가격은 33,995달러였는데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차량의 가격치고는 싸지만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최대한 낮추고 싶었던 겁니다. 다행히 EV1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충전소 문제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애리조나 등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수량만 팔았지만 150여 개 충전소 덕분에 불편한 것도 없었고 리스제로만 판매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어서 가능도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열기에도 불구하고 EV1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종되었고 모든 차량은 폐차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과 환경단체는 정유업체의 로비가 개입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사실 이유는 꽤 복잡했습니다. 우선 생산성이 문제였죠. 앞에서 모델 T의 성공 배경이 공통 모듈을 활용한 대량 생산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EV1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제품이었습니다. EV1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개선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였고 그만큼 부족했던 내구성을 점점 올렸는데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매번 새로 설계하는 셈이라 결과적으로 소량 한정 생산을 하는 꼴이 되었으니 수익 타산이 맞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다른 부품들이 고급 소재라 수급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프라 문제도 있었죠. 정유사들에게 전기차는 미래 수익을 갉아먹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정유회사들은 이를 위한 세금 징수가 특혜라며 격렬히 반대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 지원국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 무공해차의 판매 시기를 늦추고 대신 내연기관을 이용한 저공해차의 판매를 이끌어냈죠. 전기차 보급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보급을 무너뜨려 성장 동력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GM의 뜻이기도 했죠. 사실 GM은 EV1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정부의 환경 규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일이 되자 2002년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고 일부 임차인이 인수이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런 강경책을 쓴 배경에는 GM 법무팀의 보고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강도가 낮은 부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운전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무실의 의견도 있었다고 당시 부회장이었던 밥 루츠의 저서 빈 카운터스에 언급되더군요. 여하튼 이렇게 혁명의 불길은 어이없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반격의 불길은 전혀 다른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2008년 일본의 미쓰비시는 도쿄 모터쇼에서 자사의 경차인 아이미브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는 자사의 경차 라인업이었던 미쓰비시 아이의 전기차 버전으로 전기차 이름이 미브고 차량 이름이 아이라 아이미브라 부르죠. 속도는 시속 130km이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160km인지라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한국 출시도 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었던 반면 당시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상용화한 업체가 없어 정부가 나서지 않은 바람에 결국 출시가 무산되었죠.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만을 위해 인프라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각종 저널, 서적에서는
쉐보레가 개발 중인 볼트와 아이미를 다루면서 만약 GM이 EV1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이미보다 뒷세대 전기차가 나왔을 거다. GM은 미래의 결실을 스스로 깎아먹었다고 평가합니다. 하기야 96년에 그 정도 제품을 냈으니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켰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 결실은 다른 기업이 가져가죠. 이렇게 존재감만 어필하던 전기차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시장에 줄에 섭니다. 다름 아닌 테슬라의 모델 S의 대성공이었죠. 당시 전기차들은 시속 100km대의 경차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차는 무려 시속 240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하며 항속거리도 555km나 되면서 전기차의 주위를 바꿔버린 자동차사의 길이 남을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따왔던 모델 T가 과거에 했던 일을 전기차 입장에서 또다시 해낸 거죠. 그 이전까지의 전기차가 기술 실증기, 연구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모델 S는 성능 면에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뒤질 것이 없었죠. 이후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던 회사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자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2010년에 전기 승용차, 승합차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 정도였다면 2020년 말에는 경영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의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갈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제기되면서 전기차는 전 세계가 뛰어드는 미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기차 시장은 어찌 될 것이냐? RE100이라는 환경 이슈도 있고 유지비 등의 장점은 확실하므로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앞으로도 성장할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지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멱살 잡아 끌어올린 테슬라는 최근 여러 형태의 도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 최대 메이커인 BYD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사용량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는 회사이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2023년 4, 4분기에는 테슬라의 판매량도 젖혀버렸죠. 제조업에서 후발주자의 가성비 전략은 선두주자에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나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저가형 테슬라 모델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군요. 중국 업체의 위협은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기업들은 FTA나 각종 관세 그리고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공정을 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두의 선업체가 바로 BYD인데요. 최근에 BYD가 충청북도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택이 바로 코앞이라 수출하기도 좋으니 정말 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어쩌면 충청도 지역의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그 속도로 확충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니 어쩌면 현대나 기아 같은 기업들에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포르쉐 마칸 2세대에 들어간 배터리가 LG가 아니라 중국 CATL 링더스다이의 배터리라고 하죠. 한때 우리가 일본의 제조업을 따라잡고 추월해 성장했다면 이젠 후발주자들이 예전의 한국을 꿈꾸며 한국을 추격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탄소 중립이 화두인 이 세계에서 여러 국가, 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인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